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소설입니다. 호질은 호랑이의 범이죠. 범의 질책 또는 질타라고 하죠. 또는 이제 꾸짖음 그런 말이에요. 호랑이가 인간 세상에 대해서 꾸짖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이 앞부분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호랑이가 이제 인간 세상에 무엇을 잡아먹을까라고 하다가 세상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는 어떤 것 때문에 못 먹고, 누구는 어떤 것 때문에 못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을 사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북곽 선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북곽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호랑이가 이제 보는데 북곽 선생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적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벼슬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세속의 가치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었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해낸 책이 10,000권이었고 또 육정의 뜻을 구현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15,000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위, 그의 모습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천자와 제후들이 북곽 선생의 명망, 이름을 높이 사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곽 선생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 같죠? 그래서 북곽 선생은 그 시대에 알려져 있는 명망 높은 유학자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요 10,000권 그리고 뭐 15,000권 굉장히 많은 책인데 사실 이거 과장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그 북곽 선생이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이다라는 거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위선적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이전에 이 앞에서 나와 있었던 그 북곽 선생의 훌륭함들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그 고장 동쪽에는 복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수감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해서 복리과부지려라고 정표를 해주기도 했다. 옛날에는 그 마을에 어떤 본받을 만한 사람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살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그 사람이 이 공간에 산다라고 훈장 같은 것을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 입구에다가 좋은 문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처럼 독리자가 수절, 절개를 지키는 것을 잘하는 부인이라고 했는데 실은 스라의 5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5 아들이 성이 다르대요. 그러면 5명의 남편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독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인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수절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지금 여기서 북곽 선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그리고 독리자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2명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둘 다. 위선적이라는 건 이제 거짓말적인 또는 거짓된 그런 의미죠. 어느 날 밤 5놈의 아들들이 서로 찌꺼리기를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강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박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지금 이 방은 어디냐면은 독리자의 방 아니에요. 그러면 독리자랑 북곽 선생이 같이 있는 거지? 그 저녁에 그 깊은 밤에 왜 같이 있을까? 사실 독리자가 이제 수절을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저마다 성이 다른 아들이 5이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북곽 선생도 명망 높은 유학자라서 이제 지켜야 할 것을 딱 지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치관이 과부에게는 손대지 않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은 깊은 밤에 둘이 같이 있습니다. 하고 5놈이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독리자가 북박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하였사온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자, 오늘 밤은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대. 근데 사실 여기선 진짜로 국악 선생이 글만 읽을 리가 없죠. 동침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동리자의 동침, 그리고 북박 선생은 그 간청함에 북박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를 읊었습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저기서 가마솥 세발솥된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이는 흥미로다. 뭐 내용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요거는 오케이 라는 의미예요. 동리자와 동침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런 얘기를 무슨 시를 지어가지면서 합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욕정을 숨긴 채 고상한 척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북학 선생이랑 동리자는 실제 알려진 그 모습들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더 읽어볼게요. 다섯 놈이 서로 소근대기를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 하였는데 북학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갑자기요?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학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 다섯 아들들이 북학 선생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건 여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 다섯 아들도 참 어리석은 인물들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학 선생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말도 안 되는 여우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여우가 어떻게 북학 선생으로 둔갑을 합니까? 그 당대인들의 허례여식과 당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예쁘게 보일 수도 있다더라. 우리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죠. 근데 이것 자체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뭐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어떤 재물을 얻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허상만 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들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놈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박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그 당연히 도망쳐야지. 그 상황에서.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쑤셔봤고, 엥?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허리 굽혀가지고 집어넣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북학 선생은 왜 그랬을까요? 귀신처럼 춤추면서 낄낄거리고 문을 나서서 내닫다가라는 거는 자기의 모습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 동리자라는 과부랑 밤에 동침하려 하다가 아들에게 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자신임을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굴하게도 자신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내닫다가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또 그 구덩이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가지고 북박 선생은 똥을 뒤집어 쓴 모습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죠. 그 당시에 북박 선생으로 대표되는 소위 유학자들이라는 인물들이 똥을 뒤집어 쓴 모습일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다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의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제 죽은 목숨일 수도 있겠네요. 더 읽어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범은 북학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여 더럽다. 여기서 유자는 유학자,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를 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똥을 뒤집어 써서 더럽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아까 전에 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범이 그 무엇을 잡아먹을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이 북박 선생의 모습이 행실이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더럽다라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1번 구절에 대한 풀이가 여기 있죠. 표면적으로는 똥구덩이에서 나온 북학 선생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북학 선생의 겉과 속이 다른 양반의 위선을 비우는 말이다. 자, 여기 요 구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읽어봅니다. 북학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3번 절하고 꿇어앉아 울어라 아랜다. 호랑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의 짝이 되는지라. 자, 지금 호랑이를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계속 추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운의 조화를 부리심에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하토 땅 아래 천한 신하는 감히 호랑이의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인데 호랑이를 높임으로써 그리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여기서 이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니은의 구절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더니 범은 북학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범이 꾸짖었다. 그래서 제목이 호질이라는 거죠.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듣건데 유는 유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여기서 유는 뭐 아첨하다, 아첨하다 유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비리다. 생선 비린내 할 때 그 비리다 그런 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듣건데 유는 유라 하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이제 이쪽이죠. 이게 얘죠. 요렇게지. 유는 이제 유자 할 때 유학을 공부하는 자는 아첨하는 인물들이다 또는 비리다 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느냐. 여기서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범에게 덮어씌우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범을 무서워하면서 뭘 하면 뭐 잡아먹는다더라, 범은 굉장히 포악하다더라, 범은 굉장히 뭐 야비하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범을 피해야 함을 계속 알려줬었던 겁니다. 그 범은 이제 자기는 그냥 먹고 살고 있었는데 악명을 뒤집어 쓴 거였었지.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내 앞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가 떠드는 천소리 만소리는 오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에 머물러 있다. 너희들이 다 떠드는 그런 소리들은 사강, 뭐 우리는 보통 삼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사강도 있나 봐요. 그 사강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 3번에 구절풀이 있지. 인간들이 겉으로는 오륜과 사강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부도덕함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만 머물러 있다. 그런데 도회지에 코 베이고 발꿈치 잘리고 얼굴에다 다자질하고 다니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코를 베인다, 뭐 발꿈치가 잘린다, 얼굴에 다자질한다. 라는 것은 다 뭐냐면 형벌들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 도시에서 그런 형벌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사 오륜과 사강을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애초에 그거를 또 제대로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포승줄은 이제 사람을 묶는 줄이에요.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 형벌을 내릴 때 그런 쓰는 도구들을 매일 쓰기에 바빠 겨를이 나지 않는데도 매일 쓰고 있잖아, 너네들이. 맨날 삼강오륜, 사강오륜 얘기하면서 실제로 죄를 짓는 건 다 너네들이야. 그런 얘기죠. 겨를이 없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는구나. 인간의 본성이 너네들이 되게 악한 놈들이야. 범의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느냐라면서 인간을 그대로 비판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북박 선생의
북박 선생이 비판의 대상이었었지만 사실 범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네요. 좀 더 읽어보죠. 대체 제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오라 하고 생을 빼앗고 물을 헤치는 것을 덕이라 하나니 너희가 밤낮으로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불러 형님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살해하였은즉 다시 윤리도덕을 논할 수 없다. 자, 너희들은 이제 서로 막 헐뜯고 빼앗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생물들 것까지 다 빼앗고 다니면서 심한 놈은 돈 가지고 뭐 형님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장수가 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살해한 이야기가 뭐 장수의 용맹함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이야기처럼 회자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다시 너희들은 윤리도덕을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메뚜기에게서 먹이를 빼앗아 먹고 누에게서 옷을 빼앗아 입고 그 누의 고치를 이제 뜯어서 실을 만들고 비단을 만들잖아요. 그 얘기겠죠. 누에게서 옷을 빼앗아 입고 벌을 맞고 꿀을 따며 심한 놈은 개미 새끼를 덧 담아서 조상에게 바치니 잔인무도한 것이 무엇이 너희보다 더하겠느냐. 너희가 제일 세상에서 잔인무도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인간들이 가장 단임무도하대. 너희가 이를 말하고 이치를 말하고 본성을 논할 적에 얼핏하면 하늘을 들먹이지만 하늘의 소명으로 보자면 범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만물 중에 하나다. 천지가 만물을 낳은 인으로 논하자면 범과 메뚜기, 누에, 벌, 개미 및 사람이 다 같이 땅에서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해칠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본질인 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모든 생물은 다 동일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이 마치 누군가 위에 항상 군림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다 빼앗고 다니고 있죠. 그 선악을 분별해 보자면 벌과 개미의 집을 공공연히 노략질하는 것은 물론 노략질이라는 건 빼앗는 거죠. 약탈하는 행위죠. 그것은 홀로 천지간의 거대한 도둑이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거의 도둑놈이야 그냥. 메뚜기와 누에의 미천을 약탈하는 것은 홀로 인의의 아니겠는가? 인의를 아예 멀리하는 그런 역적 같은 대적 같은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박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해서 머리를 제3 조아리고 아뢰었다. 북학 선생은 계속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이제 배를 대고 엎드려서 머리를 제2, 제3 계속 조아리고 그러면서 아뢰었습니다. 맹자에 일렀으되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되게 하면 여기서 목욕되게는 이제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개과천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욕되게 하면 옥황상제를 섬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자, 이 구절. 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위에서 나왔었던 이 구절과 같은 구절이죠.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이 구절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호랑이는 북곽 선생을 앞에다 두고 계속 인간 세상과 인간의 도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북곽 선생은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엎드려서. 그런데 북곽 선생은 그저 살기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인간 세상의 문제점 아니면은 유학자로서의 그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 뭐 자세 그런 또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그러는 자신의 그 인간 세상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살려주십시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같은 말이었잖아. 그래서 아부하고 목숨을 구하려는 그런 비굴한 태도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부분이었었죠. 국박 선생은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아무 그런 인기척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에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이미 먼 동이터 주위가 밝아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범은 이미 사라졌네요. 그때 새벽 일찍 밭을 갈러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자, 이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그냥 똥 다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북곽 선생은 성현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안이 굽힐 수 없고 땅이 두껍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어떻게 말했다. 갑자기요? 얘기는 뭐냐면은 그전까지는 계속 비굴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그 아침 일찍 나왔었던 새벽 일찍 나온 농부들에게 들킬까 봐 자신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세를 다시 부리기 시작했다. 본인이 이제 목숨을 이제 구했잖아.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런 소설이었었어요. 자, 위쪽부터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작품연구소의 이해와 감상 보도록 합시다. 호질은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이중적 행동을 의인화된 의인화된 인물인 범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라는 것,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당시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적 관념과 위선적 삶,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부도덕성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범이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범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동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의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또는 우회적이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요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필터링해서 전달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범은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의 잘못을 다 얘기해주고 있죠. 그 부분만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더 읽어볼게요. 작가는 명망 높은 유학자로 존경받는 북학 선생과 연료로 추앙받는 동리자의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 사대부 계층의 부패한 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범 앞에서 보이는 북곽 선생의 비굴한 행동과 범이 사라지고 난 뒤 농부 앞에서 보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끝까지 위선과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성도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들이 쫙 나오고 있죠. 자, 몇 가지를 좀 밑줄을 쳐볼게요. 북곽 선생과 명망 높은 유학자로 존경받는 북곽 선생과 연료로 추앙받는 동리자의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 사대부 계층의 부패한 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곽 선생의 비굴한 행동, 범 앞에서 보이는 비굴한 행동과 범이 사라지고 난 뒤 농부 앞에서 보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끝까지 위선과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성까지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작품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풍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 작품에서는 범이라는 의인화된 대상을 내세워 북곽 선생을 꾸짖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호질이었죠. 여기서 범은 성리학적 이념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관념성과 부도덕성을 비판해온 박지원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지원은 뭐 다른 여러 소설들을 통해서도 그 조선의 사회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개혁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너무 좀 급진적인 개혁들이 많아가지고 본인도 이제 그것이 이제 조선 사회에서는 실제로는 쉽게 일어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실학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내용도 그 시대를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었죠. 전체 줄거리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사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이 원래 호질의 전체 줄거리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의 전체 줄거리예요. 나머지의 전체 줄거리, 완전한 오리지널판의 전체 줄거리는 나중에 쌤이 더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물 관계도 볼까요? 북학 선생과 동리자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곽 선생과 범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고 있었죠. 요것이 이제
지금 갈등 양상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농부와 다섯 아들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었습니다. 국박 선생과 동리자는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들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북곽 선생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범이 그 북곽 선생을 보고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리자의 다섯 아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부정한 행동을 보지만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뭐 여우네 뭐네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 북곽 선생이 범이 이제 떠났다고 했었잖아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북학 선생은 계속 이제 엎드려 있었는데 그것을 농부가 발견을 했지. 농부는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좀 북학 선생처럼 한량처럼 사는 그런 북학 선생과는 굉장히 성실한 모습인 것처럼 농부가 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농부는 현명한 인물이라고 그려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북학 선생은 분명히 똥을 뒤집어 쓰고 비굴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는데 그 모습을 농부들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었죠. 이해됐죠? 자, 작품연구소 아래쪽에 읽어봅니다. 호질의 우화적 성격. 우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의인화된 부정적 인물이 등장하며 그 인물의 본질을 풍자적인 조소와 해악으로 폭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질은 우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의인화된 인물인 범이 부정적 인물인 북곽 선생의 위선과 허세를 풍자하고 인간 사회의 부정적 속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우화와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배웠었던 대부분의 우화들은 그 동물로 의인화된 그 대상들이 보통 풍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비판을 하는 존재가 동물로 그려졌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래쪽도 더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호질의 풍자 대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호질에서는 1차적으로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위선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범은 그 모습들만 풍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풍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또 읽어볼게요. 작품의 후반부에서 풍자 대상이 개별적 인간에 머물지 않고 선비계층과 인간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선비계층과 인간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북학 선생이라는 인물에서 나아가 유학자들의 위선, 이중성, 속물근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부도덕성과 악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차적인 풍자의 대상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동리자의 아들들과 농부였었는데 동리자의 아들과 농부 얘네들은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죠.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점은 농부도 마찬가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리자의 아들이랑 농부는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호질에서 범의 역할과 그 활용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화적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요즘 모의고사에서는 특히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지. 그래서 여기 뭐 의인화된 소설들의 일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특징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호질을 줘. 그리고 호질에서 등장하는 그 범의 역할 같은 것들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들은 자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개 부분의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소설은 전체 줄거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줄거리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전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좀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수업을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문제 꼭 풀어보시고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